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저는 설춘환인데요. 3시간 동안 2020년 부동산 투자는 경매가 답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간단히 3시까지 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50분 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아바타가 된 듯한 느낌. 네. 자, 그래서 2020년 부동산 투자는 경매가 답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3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가 다 끝나면 수업과 관련된 질의응답 시간을 한 20-30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편안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 저희 카페나 유튜브를 좀 많이 봐주시길 바라면서 곧바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밍업. 네. 실제 부동산은 심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담 전화가 엄청 오거든요. 네, 특히 12.16 대책 이후에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이런 분들이 많이 전화가 오시는데 실제로 굉장히 저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렇지 않다. 네, 나의 촉이 맞다.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은 뜰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 부동산은 최근 한 4-5년 전부터 입문하신 분들은 당연히 뭐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상당히 위험한 착각이고 발상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데 저는 참고로 이제 원래 중3 때부터 원래 주식을 했던 친구예요. 예,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고 작년에 뭐 저도 주식을 통해서 한 100% 수익을 올렸습니다만 다 운이 좋은 거죠. 사실은 본인의 실력은 뭐 차치하고 일단 운이 좋아야 된다. 그러나 일정한 시점이 되면 또 팔아야 되고 재테크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계속해서 가격이 뜰 수 있는 것은 아닌 거니까 일정한 수익이 나면 또 팔고 또 어느 순간 또 싸다고 생각되면 다시 사고 또 팔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뭐 주구장창 상승할 수만은 없다.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고 적정한 가격에 또 팔기도 하고 그죠? 또 적정한 타이밍에 또 사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의 사람들의 심리는 여전히 갈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위험한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 어제 오전, 어제 오후, 오늘 오전, 오늘 오후, 내일 오전, 내일 오후 계속 강의를 할 텐데 거의 한 300명 정도를 만나요. 그러면 지금 사람들의 심리가 한 2-3년 전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가는 거 아니냐 거의 90% 지금은 좀 부담스럽다가 오히려 90% 정도가 되지 않느냐 그죠? 여전히 갈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좀 불편한 그런 심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점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의 서울의 아파트의 가격을 주가의 어떤 하나의 그래프로 제가 생각하는 그래프로 잠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종로 5가에 가면 동서증권이 있는데 동서증권에서 나이 많은 아저씨 아주머니들과 주식을 투자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이제 주식을 추천한 적이 있죠. 가령 만약에 이제 이런 주식이라고 한다면 제가 만약에 10,000원에 어떤 주식을 추천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반신반의하는 거죠. 제가 뭐 증권사 직원도 아니고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하니까 맞을까라고 했는데 제가 추천한 10,000원의 주식에서 주가가 한 30%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많은 분들은 의외로 저 아이가 그냥 한번 잘 맞춘 거다. 그리고 30% 떴으니까 약간 이제 거품이 낀 거다. 이제 더 이상은 좀 볼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원래 입을 싹 닦는데 이후에 이 주식은 1차 상승기를 거쳐서 2차 상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가가 한 17,000원 정도 이제 한 번 더 상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아주머니들, 그 아저씨들은 이제는 완전히 거품이다. 저 아이가 어떻게 운 좋게 맞췄던 것뿐이지 이제는 팔아야 되는 타임이지 절대 아니다. 가 오히려 지금의 한 요 정도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 정도 타이밍. 그러니까 1차 상승, 2차 상승, 그죠? 1차 상승, 2차 상승. 그리고 이제 저는 2만 원이 넘어가면 일단 우리는 30%씩 이제 매도하자. 목표 수익률이 올라온 거니까. 그래서 2배 정도면 충분히 이제 팔아야 될 때가 된 건데. 그래서 저희는 2만 원이 넘고 나서부터 서서히 팔기 시작해요. 근데 의외로 아까 처음에는 거품이라고 했던 아저씨 아주머니가 2만 한 4,000원, 5,000원대에서 다시 전화가 오는 거죠. 야, 네가 추천한 주식이 계속 가고 있는 건데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나 그분들은 이제 저의 말을 믿지 않고 이제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를 26,000원, 27,000원에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전화를 하는 거죠. 저한테. 저는 팔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분들은 계속해서 매집을 하면서 팔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보면
그분들이 28,000원, 29,000원대 주식을 사고 나서 저한테 전화를 오면 저는 팔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주식은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만 원을 잠깐 넘게 찍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저에 대해서 평가하죠. 아무래도 설 교수는 좀 약간 아마추어 같다, 그죠? 예, 뭐 2배는 좋은데 3배, 4배도 먹을 수 있는데 저 아이는 그냥 2배에서 쫑을 내는구나. 약간 좀 불편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오히려 26,000원, 7,000원, 8,000원, 32,000원까지 사다가 주식은 잠깐 어떤 그 기쁨을 좀 주다가 급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만약에 3,000원 찍었던 것이 한 29,000원. 그럼 이제 사람들은 물타기를 또 서서히 고민하는 거죠. 지금이 또 어찌 보면 약간 단기 바닥인 것 같다. 더 사야 되겠다. 그리고 더 사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기술적인 분석이 다 깨지고 이를테면 27,000원, 24,000원, 이를테면 19,000원, 16,000원, 그죠? 이렇게 갖고 있다가 실제로는 이제 한 2, 3년 계속 갖고 있다가 또 뜨기 전에 또 팔아먹고, 그죠? 그래서 평생 손해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근데 지금의 부동산의 시세가 저는 얼추 요 정도 왔다라고 보는 거죠. 저로서는 한 33,000원이 고점이라면 거의 한 29,000원, 3만 원은 오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를테면 리스크가 크냐, 리턴이 크냐라고 하는 점을 고민해야 되는 건데 사실 리스크는 너무 큰데 반해서 리턴은 조금 너무 약하다. 그러면 지금은 당연히 사는 타임은 아니지 않느냐. 반드시 팔아야 되는 타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주거용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야 차라리 지금 팔고 2년만 전세 살았다가 2년 있다가 한번 추이를 지켜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얼마 전에 청와대 노영민 실장이 이를테면 이제 국무위원들한테 장관들한테 야 2주택 이상 있으면 하나 남기고 하나 다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관점에서 첫 번째 장관들의 주택이 의외로 서울에 하나, 세종에 하나 이렇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전부 다 세종을 팔겠다. 그래서 세종의 공급 물량이 급증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호가가 떨어지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일단 하나 있었다. 두 번째는 저는 오히려 노영민 실장이 장관들한테 이번에 비싸게 매매 차익을 남기고 팔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그런 타이밍이 없이 그런 커멘트 없이 지금 팔았다. 그래서 수익을 5억, 10억을 남겼다. 그러면 야 장관들 전부 다 투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을 텐데 나는 팔고 싶지 않았지만 청와대 실장이 팔으라고 하는 거니까 부득이하게 팔았는데 운 좋게 수익을 났다. 이렇게 오히려 몰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저는 오히려 청와대 노영민 실장의 좋은 시그널을 저는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최경환 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 이런 것처럼 오히려 장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그널을 주는 거죠. 팔아라.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반응할 것인가. 이런 점은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0년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이슈가 있다고 보는 건데 첫 번째는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번에 일산에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금의 정책, 강력한 정부의 규제 정책이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까지는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런 관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총선 전에는 특별한 게 나오지 않을 걸로 봤는데 12월 16일 날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약간 안정화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쉽게도 이제 공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부족하지 않나. 강남에 사시는 많은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강남에 사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뭐 여러분도 짐작할 수 있지만 교육 여건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대책이 비강남권에 언급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공급도 중요하지만 교육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비강남권에서 또는 서울을 제외한 또 비수도권에서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만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그러나 조만간 또다시 정부 대책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거니까 아마도 총선 4월 전을 통해서 발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12월 16일 날 안정화 대책이 발표돼 가지고 1월 초에
선제적으로 공급 대책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왔다면 참 모양새가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지켜보겠다. 뭐 핀셋 규제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약간 아쉽지만 우리 조덕훈 교수님도 계시지만 교수님들이 장관을 하는 것은 좀 약간 문제가 있다. 그죠? 왜냐하면 어떤 경험칙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이론과도 실제는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정부는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연말에 이제 미국발 대선이 있습니다. 그죠? 연말에 미국발 대선이 있는데 제가 작년도 이제 1년마다 거의 여기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작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죠. 아마 2019년 12월 달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3%를 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반토막이 난 거죠. 1.5%. 이유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연준에서 2019년도에 기준금리를 3번 정도 상승시키겠다. 이를테면 올리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그죠? 올리면 안 된다. 떨어뜨리고 미국발 경제를 좀 좋게 만들자. 그다음에 미중 무역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대선이 다가오는 거니까 아마도 또 미중 간의 무역은 또 약간 또 나쁘지 않게 흐를 가능성이 상당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미중이 좋아야 한국의 경제도 상당히 좋아질 거다. 이런 부분은 뭐 저를 떠나서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인 거니까 부동산에 대한 이제 변곡점이 이제 뭘로 올 거냐. 뭐 이를테면 이란과 미국이 이를테면 전쟁을 치르면서 또 어떤 걸로 이제 올 거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사실 실물 경기가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죠? 실물 경기가 좋아야지 실물 경기는 좋지 않은데 저금리와 유동성 이런 것만 가지고서는 계속 가기에는 약간 저는 불편한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자, 2020년도에 이제 부동산 재테크를 준비하는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되게 낮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은 뭐 저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경제 성장률은 당연히 낮아지는 거고 그에 따라서 이자율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자율이 연 2%다. 그러면 성장률 2%, 그죠? 이자율이 연 10%다. 성장률 10%. 그런 것들이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선진국은 뭐 여러분 경제 성장률이 그죠? 많아봤자 2, 3% 나온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자율이 계속해서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예금만 가지고서는 전혀 살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저도 이제 딸아이가 2명인데 이를테면 한 달에 용돈을 좀 주려고 1억 원을 모아서 통장에 꽂아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한 달에 나오는 이자는 9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9만 원. 근데 큰 아이가 대학교 4학년, 작은 아이가 고3인데 이렇게 해서는 못 먹고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재테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억 원을 적금을 넣어놓으신 분, 한 달에 이자가 한 10만 원 어바웃 정도 나오는 거고 한 분은 1억 원짜리 오피스텔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 지금 대학교 앞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1억 원에 매입해서 지금 500에 한 50만 원 나오는 거니까 그냥 예금 이자보다는 5배 정도가 더 많이 나오는 거니까 사실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 되었다. 저금리 기조에서는 반드시 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그죠?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사실 여러분 IMF를 겪어본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IMF 때 제가 한 달에 1년에 받았던 연 이자가 거의 연 20% 정도 육박했었던 것 같아요. 이자만. 그러나 지금은 2%도 되지 않는 거니까 사실 예금 적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개념은 전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기조는 상당히 롱텀으로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옥석을 가려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 특히 교통망 호재 지역을 좀 선점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거용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정부의 대책과 규제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데 이제 어떨까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사실 요즘에 이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저희 후배가 송파구에 어떤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데 단지가 한 500세대예요, 여러분. 500세대. 근데 1년에 5건이 거래가 되면서 호가는 2억 5천이 올랐어요. 그죠? 가령 3억 원, 6개월 있다가 3억 5천, 6개월 있다가 4억, 6개월 있다가 아니고 가령 3개월 있다가 5천 오르고 또 3개월 있다가 1억 오르고 5천이 더 올라서 1억 오르고 또 이를테면 3개월 있다가 또 5천 오르고 5천 오르고 가령 5건의 거래를 갖고 2억 5천의 가격을 올렸다. 과연 이것이 타당한 가격인가는 또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올랐던 가격들이 오히려 나중에 떨어질 때 급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리스크를 또 여러분들도 꼭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정말 수반되면서 가치와 가격이 동반 상승했다라고 한다면 뭐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지금으로 봤었을 때는 가치보다는 좀 가격이 좀 높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또 의견이 뭐 불일치할 수 있는데 저로서는 약간 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좀 가치 대비는 좀 가격이 좀 너무 높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주거용 부동산은 좀 이제 좀 불편하다. 앞으로 좀 몇 년 동안 쉬고 싶다 이런 분도 있고요. 오히려 그래서 비주거용 부동산에다가 그래서 특히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돈이 조금 많지 않은 분들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돈이 조금 있는 분들은 이제 대형 상가나 오피스 빌딩 그죠? 이런 것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도 서울과 인천, 경기 핵심 투자지역 뭐 1교시, 2교시, 3교시를 떠나서 그냥 50분 하고 10분씩 이렇게 여러분 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얼마 전에 여러분 제5차 국토 종합계획이 확정 발표가 됐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서울에 대한 커멘트가 나온 것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이제 가지고 나온 거죠.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더불어 살아가는 이야기가 있는 지속 가능한 쾌적 도시다. 큰 의미가 없고 일단 서울역과 용산역 일대를 중심으로 이런 커멘트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천 경기 지역을 고려한이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맨 밑에 마곡, 온수, 김포공항 등 기존 산업 중심지를 기반으로 뭐 이런 커멘트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신기술 거점별 신산업 중심으로 투자, 홍콩, 홍릉, 그 다음에 마곡, 쥐벨리, DMC, 양재, 개포, 마포 의미가 있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구로, 가산, 디지털, 그죠? 예, 그다음 맨 밑에 구로 차량기지의 이적지 이런 부분들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로 차량기지가 이전합니다. 예, 근데 어디로 이전할지는 뭐 정확히 아직 확정은 안 됐다고 하지만 광명의 노원사동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그러면 일단 구로 차량기지가 이전하는 곳, 예, 이것이 있어서 사실 주거 단지로서는 약간 비쾌적했는데 이것이 이전하면서 상당히 좋아질 것 같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전되는 노원사동에 아마 다른 어떤 베네핏을 줄 것이다. 예, 그것이 바로 1호선 연장선을 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가장 첫 일성으로 이야기한 것이 서울의 모든 경전철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착공, 완공해서 개통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녀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곳 중에 가장 유망해 보이는 지하철역은 바로 여기. 예. 여러분 서부선에 지하철역이 생기고 강북 횡단선에 지하철역이 생기는 곳. 그죠? 원래 지하철역이 전혀 없던 곳인데 여기가 명지대역입니다. 여러분. 그죠? 예, 명지대역. 예. 기회가 된다면 서대문구 명지대역 근처에 아파트나 꼬마 빌딩 좋은데 현재 가보시면 매물이 씨가 말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하철역이 전혀 없던 곳에 지하철역이 생긴다. 엄청 좋은 거죠. 거기다가 더블이 생긴다. 엄청 좋은 거죠. 그죠? 예,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나머지도 좋은데 제가 최근에 갔던 곳 중에서는 일단 서부선, 강북 횡단선에 더블 역세권이 되는 명지대가 상당히 저로서는 좀 좋아 보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좀 하실 때 2030 서울 도시 플랜, 그죠? 이런 것들을 좀 봐주면 좋은데 거기서 이제 몇 군데만 제가 이제 추천 지역으로 한번 가져와 본 겁니다. 서울에서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좀 더 뜬다면 저는 마곡이 제 1순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마곡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녀오시면 어떨까? 이게 여러분 이제 강서구잖아요. 예, 강서구인데 지금 마곡 있고 왼쪽으로 공항, 강서, 등촌, 화곡, 까치산, 그죠? 예. 현재 강서구에서 편의시설이 가장 좋은 곳 중에 하나는 김포공항, 롯데몰이 있습니다, 여러분.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호텔. 예,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곡 빼고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게 없네요, 여러분, 그죠? 예, 홈플러스나 뭐 이마트 정도,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조만간 마곡이 조금 더 개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마곡은 어마어마한 그죠? 예, 개발 호재가 있다. 대표적으로 뭐 마곡역에 그죠? 예, 스타필드
서울 또는 마곡, 그다음에 마곡에서 마곡 나루역까지 MIC, 그죠? 여러분 MIC는 뭐냐면 코엑스 같은 게 생긴다는 거예요. 코엑스 같은 게 생긴다. 그다음에 서울에서 사실 주거단지에서 이렇게 생기기 어려운데 보타닉공원, 그죠? 보타닉공원 이런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마곡의 미래 가치는 상당히 좋고 일자리가 또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그죠? 마곡에 가보시면 뭐 거의 다 LG 사이언스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마곡의 미래 가치는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에서 특히 이제 마곡을 중심으로 개발 이슈가 마곡은 현재 개발이 ING 중입니다. 그죠? 4년 전의 마곡과 2년 전의 마곡, 지금의 마곡, 2년 후의 마곡은 완전히 달라질 것 같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마곡을 한번 여러분 임장, 현장 답사를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산역에 이대 서울병원이 그죠? 작년에 이제 개원했습니다. 이런 이대 서울병원 같은 대형 병원이 개원하면 근처에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에 많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있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저렇게 대형 병원이 생기면 뭐가 좋냐면 근처에 오피스텔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죠? 오피스텔이 기본적으로 이를테면 공실이 이제 서서히 없어지고 공실이 서서히 없어질 때쯤 임대료가 서서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강점. 구파발에 가보면 또 성모병원이 개원했잖아요. 그죠? 성모병원이 개원하면서 근처에 오피스텔, 공실이 없어지고 서서히 임차료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 상당히 강점이 있었고 주위에 상가들이 좋아지는 거죠. 주위에 상가들이 상당히 좋아진다. 그래서 저런 대형 병원이 들어올 때 선제적으로 오피스텔과 상가를 그죠? 사전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나빠 보이진 않는다.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타닉 공원이 개장되면서 근처에 그죠? 역시 또 상가 이런데 상당히 또 좋은 영향을 미쳤고 스타필드 이제 마곡은 이제 볼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호재다라고 하는 점이고. 마곡과 마곡나루역을 걸쳐서 MIC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 나중에 여러분 강서구로 가시면 이 정도에는 지하철역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하철역이 없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강서구청 사거리입니다, 그죠? 강서구청 사거리. 이 정도에는 지하철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지하철이 전부 다 빗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여기에 서부광역철도를 꽂는다는 거죠, 그죠? 경기도 부천의 원종에서부터 이를테면 강서구청 사거리 지나서 가양 지나서 이를테면 DMC 상암 지나서 DMC 그죠? 그래서 서부광역철도가 들어온다면 강서구청 사거리 이런 데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죠? 물론 신월역도 매력적, 여기도 매력적, 화곡도 매력적. 의외로 저는 상암이 또 상당한 후광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여러분 상암의 최대 단점은 지하철역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DMC는 사실 너무 멀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서부광역철도가 또 강서구에도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서부광역철도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라인 바로 그래서 부천에서 가장 유망한 지역 중에 하나가 여러분 원종과 고강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원종과 고강, 그다음에 지하철역이 전혀 없었던 신월, 목동역까지 생기는 거니까 더블 역세권, 그죠? 화곡, 가양, 덕은역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그죠? 우리가 BC 예타를 볼 때에 가장 점수를 많이 또 줄 수 있는 곳이 덕은입니다, 그죠? 일산의 덕은, 그 다음에 상암, 그 다음에 DMC, 홍대. 그래서 서부광역철도가 생기면 지하철역이 없던 곳이 특히 이제 혜택을 볼 거라고 보는 거니까 개인적으로는 전혀 없었던, 그죠? 원종은 조만간 지하철역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지금 거의 뭐 막바지 단계. 부천 소사에서 대곡까지 이어지는 소사-대곡선 거의 조만간 개통이 될 것으로 보이고 고강은 없던 건데 생기는 거니까 너무너무 좋고 사실 양천구가 지하철역이 없어 너무 안 좋았는데 이것이 생긴다면 뭐 대박이죠, 여러분, 그죠? 어차피 화곡은 5호선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강서구청 덕은 너무 좋아질 것 같고 상암도 너무 좋아질 것 같죠, 여러분, 그죠? 뭐 기존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니까 뭐 물론 영향이 없진 않겠습니다만 지하철역이 없던 곳에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강점, 그런 지역을 좀 선제적으로 투자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원종에서부터 작전, 여기는 이제 루원시티가 되겠죠, 여러분, 그죠? 일명 인천 2호선 가정역이 있는 루원시티 이런 것들도 상당히 미래 가치가 저는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래서 이제 각자가 또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구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여러분, 그죠? 용산구도 물론 원래 좋습니다만 아주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용산은 이제 업무와 비즈니스는 아무래도 이쪽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주거 단지로서는 한남 뉴타운 쪽이 그죠? 조금 더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한남 뉴타운의 최대 단점은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가 상당히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러나 입지만큼은 나쁘지 않아서라고 하는 점을 또 한번 고민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어쨌거나 업무와 비즈니스 관련해서는 여기 용산역과 신용산역의 발전이 상당히 도드라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타당해 보입니다. 용산역 세권 개발 많은 개발 호재가 있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한남 뉴타운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 그죠? 분양가 상한제. 그 다음에 미군기지 이전, 미군기지 이전.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국가가 이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 좀 약간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부가 원활하게 좀 입을 맞춰서 미군기지 이전하는 곳에 일부 좀 주택을 넣겠다 이런 멘트는 상당히 좋았을 것 같은데 사실 말이라도 그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다가 지금은 또 약간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그죠?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용산국제업무지구도 다시 한번 그죠? 개발에 좀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점이 있었고 오히려 신용산역이 엄청나게 활성화되었다 그죠? 거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모레퍼시픽의 신축 건물이 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면 좀 타당해 보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여기가 이제 용산역이고 여기가 여러분 신용산역입니다, 그죠? 신용산역. 그래서 신용산역 앞에 있었던 여기 이제 아모레퍼시픽, 그죠? 아모레퍼시픽 이 새로 들어오면서 이쪽 상권이 엄청 좋아진 거다, 그죠? 이쪽 상권이 엄청 좋아졌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쪽에 가격이 이제 평당 한 2,500만 원, 3,000만 원 하다가 재작년도에 평창의 어떤 아주머니가 여기 건물을 평당 8천만 원에 매입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여기 있던 매물 7개가 쏙 들어갔다가 다시 평당 6천만 원으로 다시 나왔죠, 여러분. 그리고 그 매매 계약을 체결했던 평창 아줌마는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죠?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 계약 하나로 호가를 2배 이상 띄워놓고 그냥 먹튀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오면 중개업자분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야, 여기 얼마 전에 평당 8천만 원에 거래가 된 거다. 6천만 원 엄청 싼 거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점, 그죠?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또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여기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엄청나게 크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상권이 많이 활성화됐어요. 지금 엄청 좋아지고 있는데 이 상권에다가 얘네들도 들어오고 하니까 커피숍을 좀 차려야 되겠다 이런 부류가 있었고 이런 아이들도 밤에 술 먹고 고기는 먹어야 되니까 삼겹살집을 차려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죠? 결론적으로 커피숍을 차린 사람은 망했습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아모레퍼시픽 지하에 커피숍 좋은 게 엄청 많아요, 여러분. 굳이 여기 올 이유가 없는 거죠. 추운데 여기서 먹다가 안 되면 옆에 레미안 용산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망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고깃집은 대박을 친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여러분 고깃집이 없어요, 그죠? 삼겹살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고기 먹으러 갈 때는 이쪽으로 와서 대박을 쳤다. 그러니까 이런 게 들어올 때 어떠한 컨셉을 좀 잘 잡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해보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대문구도 뭐 상당히 좋아졌죠.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청량리도 다녀왔고 왕십리도 다녀왔는데 뭐 가격이 뭐 그냥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격들, 그죠? 지금 청량리는 뭐 청량리역 앞에 이를테면 뭐 미주 아파트 이런 것들은 가격이 엄청나게 뜬 거죠. 사실 뭐 제가 강의할 때 늘 얘기하지만 청량리 미주 아파트와 관련돼서는 저도 약간 이제 아픈 상처가 있었다. 이 하필이면 녹음이 되는 바람에 저희 이제 형이 옛날에 그 미주 아파트의 아파트를 한 3억 8천만 원 정도에 산 적이 있어요. 가장 작은 평수를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그죠? 3년 된 것 같고 작년도 1월 달 전에 2018년도 한 11, 2월 달에 형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죠? 3억 8천만 원짜리 샀는데 이제 한 5억 8천, 6억 하는데 팔면 어떨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로서는 약간 좀 불편한 가격이 이제 온 것 같으니까 팔아야 된다. 근데 이제 팔으라고 할 때 항상 어떤 리스크를 저도 이제 회피해야 되는 거니까 다음 사람도 먹을 거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팔지만 조금 더 뜰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파는 것이 저는 타당해 보인다. 그러니까 팔 수 있을 때 파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당시 아마 6억 정도에 매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작년도 한 6월 달, 7월 달에 또 형을 만났는데 형이 이제 얼굴을 쳐다보지 않는 거죠. 그죠?
이미 이제 호가가 거의 8억 원에 육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돈 앞에 장사 없구나, 그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동대문구의 가장 핵심은 아무래도 뭐 청량리일 수밖에 없다, 그죠? 지하철역이 거의 6개에서 7개 꽂히는 거니까 부인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가격이 너무 오른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뜰 곳을 잘 선별해서, 그죠?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뭐 도봉구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 이제 앞으로 미래 가치는 창동과 상계, 그죠? 그래서 도봉역에서 노원역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또 요즘에 가장 역동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또 움직이고 있는 곳이 창동역이에요, 여러분. 창동역의 개발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이제 창동역, 특히 창동역 근처, 그죠? 특히 창동역 근처 요런 쪽 말고 요런 쪽을, 그죠? 집중해서 한번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노원구 여러분, 그죠? 역시 노원구도 노원역이 가장 핵심적이 되겠죠, 여러분, 그죠? 노원역. 그 다음에 이를테면 뭐 월계역, 그죠? 또는 뭐 광운대 입구역 이런 곳들, 그죠? 이런 곳들은 좀 약간 애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애매하고, 원래 가장 애매했던 지역은 아마 요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여기가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중계동 은행사거리, 그죠? 지하철역이 아예 없었었는데 경전철 동북선이 들어오는 거죠. 경전철 동북선이 은행사거리역에 꽂힙니다, 그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이런 동북선의 영향으로서 거의 뭐 한 50%에서 거의 2배 이상 떴다, 그죠? 상당히 가격이 많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별것도 아니지만 지하철역이 전혀 없던 곳에 경전철이라도 들어온다면, 특히 서울은, 그죠?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곳이 도봉구와 노원구,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 그 다음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작업, 그 다음에 중랑천 수변 공원화 사업,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그 다음에 GTX, 그 다음에 동북선, 이런 것들이 이제 강점이 있는 건데, 지도를 잠깐 이런 것들 잠깐 놓고 본다면, 자 여러분 창동역에서 노원역까지, 그죠? 요 라인의 개발 엄청나게 한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요 라인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동부가선도로 지하 작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사실 이쪽 동네의 가장 큰 문제는 아침에 차가 너무 많이 막힌다는 거죠. 그래서 가령 뭐 창동 18단지에서 강남을 아침에 출근한다. 그러면 어설프게 한 7시에 나오면 2시간에서 2시간 반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리려면 5시에 출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건데, 아마도 지금 이 지역 간선 도로와 그 다음에 도시고속화 도로가 들어온다면 교통은, 그죠? 어마어마한 혁명이 발생할 거다. 특히 차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간편한, 그죠? 아까 얘기한 창동 18단지에서 삼성역까지 한 20에서 30분이면 무조건 주파하는 거죠. 차가 거의 안 막히지 않을 것 같으니까, 느낌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주위의 주거용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올릴 것 같다. 그 다음에 중랑천 주위의 생태공원인데 이렇게 한다는 거죠. 지금 동부간선도로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걸 이렇게 수변 공원화 시키겠다. 그러면 가장 좋은 곳은 바로 이 라인의 아파트들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이 아파트들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끄럽고 먼지.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오히려 가장 많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곳들은 바로 이 인접한 이런 아파트들이 상당히 사랑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쉽게도 노원구에서 이쪽에서 약간 아쉬운 것은 송전탑 라인이 있다는 것은 약간 아쉽습니다, 그죠? 송전탑 라인, 요것들이 좀 어떻게 좀 밑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게 좀 되면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 한번 추이를 한번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평구 여러분, 은평구에서 최근에 가장 또 역동적인 가격이 많이 뜬 곳은 누가 뭐래도 연신내입니다, 그죠? 연신내역 근처. 특히 연신내역 근처는 뭐 여러분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오피스텔이나 상가나 오피스, 그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불광동에 이제 오히려 새 아파트들이 있는데, 사실 불광동에 대한 평판이 별로 좋지 않았다가 이제 재개발이 되면서, 그죠? 조금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의외로 신사 응암 중간에 여러분 세전역이 있습니다, 그죠? 세전역. 사실 세전역을 가면 별것도 아닌데, 그러나 앞으로 세전역을 우리가 좀 유익 있게 봐야 될 것 같다. 이유는 여러분 세전역은 지금 6호선이 다니고 있는데 조만간 이를테면 서부선이, 그죠? 서부선이 세전역으로 와서 세전역이 W 세권이 됩니다. 이후에 세전역에서 향동지구 지나서
화정 지나서 고양시청, 고양선이 또 들어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신사와 응암 중간에 있는 세전력, 이 정도 되겠네요. 오히려 응암 약간 밑에 세전력 상당히 좋아 보이고 상암과 수색도 그죠? 상당히 좀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로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구로구 차량 기지를 이전한다, 그죠? 차량 기지가 이전한다. 차량 기지가 이전함으로써 주위에 이를테면 쾌적성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금천구, 그죠? 서울시에서 원래 가장 좀 좋지 않은, 그러니까 개발되지 않은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금천구였는데 금천구의 큰 강점은 신안산선이 그죠? 시흥대로 라인으로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강점. 그래서 신안산선이 또 의외로 아파트 가격을 많이 띄운 거죠. 시흥이나 이런 데도 신안산선에 영향을 많이 받고 가격이 많이 떴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이런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잘 좀 투자를 하면 좋겠다. 그죠? 이미 많이 뜬 곳을 좀 투자하기는 약간 불편하지만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는데 아직까지 좀 저평가되었다 스스로가 느끼기에 그런 곳이라면 좀 선제적으로 투자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음은 인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인천에는 이런 커멘트들이 나왔습니다. 인천은 시민이 만드는 글로벌 플랫폼 도시다. 그래서 먼저 경제자유구역, 송도, 청라, 영종에 대한 먼저 커멘트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GTX B 노선, 연계한 송도, 부평, 서울의 바이오, MIC, 그죠? 이런 부분 나왔었고, 그 다음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작업, 이런 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를테면 제2공항철도 신설, 이런 것들이 되면 가장 수혜를 입는 곳은 영종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영종도. 그 다음에 제3연륙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역시 청라와 영종도를 잇는 다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수도권 광역 대중교통체계 강화를 위한이라고 하면서 여러 군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투자를 하실 때 이런 데 나와 있는 지명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투자하는 것은 그죠? 상당히 바람직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 인천시의 간단한 발전축이죠. 그래서 일단 원래 트로이카는 청라, 영종, 송도 그죠? 여기가 이제 가장 원래 이제 핵심적인 경제 자유구역 그죠? 경제 자유구역. 요 세 개가 그래도 약간 택지 개발 또는 도시 개발 이렇게 돼서 삶의 질은 가장 좀 깔끔한 곳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그쪽이 아닌 곳들은 이제 서울과의 접근성이 좀 좋은 곳들을 우리가 또 유익 있게 한 번씩 봐주는 것도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에 개발 호재가 많은데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각각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청라입니다. 청라는 여러분 7호선이 연장됩니다. 7호선이 현재 부평구청역에서 산곡역에서 성남역까지 그죠? 이게 내년도에 개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가장 선제적으로 관심을 보여야 될 것은 인천 서구의 성남역 근처를 먼저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다. 근데 막상 가보시면 완전히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동네가 좀 약간 좀 그렇다,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7호선이 개통이 돼서 성남역이 인천 2호선과 7호선에 더블 세권이 되면 아주 좋지 않은 부동산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주위에서 계속 입질이 와요, 여러분. 시행사, 시공사 그죠? 팔아라, 그죠? 그때 높게 팔아먹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라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좋다. 그래서 7호선이 들어오는 청라. 청라 옆에 여러분 가정역 있죠? 가정역 바로 옆에 루원시티 그죠? 루원시티 뭐 나쁘지 않아 보이고 그다음에 송도도 가격이 많이 떴습니다, 그죠? GTX B 노선. 그러나 송도는 서울과의 접근성, 특히 강남과의 접근성을 어떻게 좀 많이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인천시가 가장 인구를 들어서 많이 영종도에 꽂겠다 이런 곳이 여러분 영종도입니다, 그죠? 영종도. 영종도의 인구가 가령 지금 한 6만에서 9만 될 것 같은데 앞으로 2035년도에 거의 30만을 갖다가 영종도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종도의 미래 가치는 엄청나게 좋은 거다. 다만 그런 선제적인 계획들을 보고 지금 이미 아파트가 엄청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아파트가 미분양 또는 공실이 좀 많은 편이다. 그러나 저런 어떤 인구 배분 계획이 적절하게 시행이 되고 개발들이 완료될 때 영종도의 미래 가치는 상당히 저는 좋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제 각자 판단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경인고속도로가 지하화된다라고 하는 점, 일반 도로화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러면 이제 좌우에 있었던
도로가 옆에 이를테면 주거용 부동산, 오피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3기 신도시의 계양구, 검단 신도시. 사실 여러분 검단 신도시는 제가 한 8번 정도 다녀왔는데 개발 호재는 엄청 많아요. 그죠? 개발 호재는 이보다 많을 수가 없는데 사실 검단 신도시는 근처에 아쉽게도 뭐 검단, 청라 근처에는 쓰레기 매립지, 일명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포에 유연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검단을 지나서 쓰레기 매립지로 가는 그 대로변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거기가 새벽에 쓰레기차만 무려 4,500대가 그죠? 4,500대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거죠. 새벽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점도 좀 고민을 좀 해줘야 될 것 같다, 그죠?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인천 서구 성남동을 좀 우리가 올해나 내년에는 좀 먼저 선제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개통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죠?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개통을 하는 거니까 7호선의 개통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인천 서구 성남동 이런 부분들을 좀 유의 있게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천시에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2030 인천 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데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청라의 가장 큰 개발 호재 이런 거죠. 그래서 7호선 연장 그죠? 그 다음에 요쪽은 또 스타필드 청라 이미 이제 착공을 했고요. 이 스타필드 청라는 기본적으로 스타필드 하남의 1.5배니까 볼륨은 엄청나게 크다, 그죠? 그런 점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청라도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가 여러분 이제 검단 신도시예요, 그죠? 검단 신도시 개발 호재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다. 일단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선제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약간 애매한, 그죠? 오히려 선제적으로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여기보다는 아까 영종도가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낫지 않느냐. 또는 좀 더 위로 올라가서 한강 신도시를 김포 한강 신도시를 좀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로서는 한번 해보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원시티도 그죠? 많은 개발이 지금 축이 되고 있다. 루원시티는 이게 별게 아니지만 조만간 원종에서부터 홍대 거꾸로 원종에서부터 루원으로 이어지는 서부광역철도가 이어진다면 루원의 미래 가치는 상당히 좋은데 그러나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